6. 그로부터 2주 후 엘리엇이 클라리지 호텔에 도착했다. 얼마 후 나는 그를 보기 위해 잠시 호텔에 들렀다. 그는 정장 몇 벌을 준비했다며 조금 과다하다 싶을 정도로 장황하게 자신이 선택한 옷과 그것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마침내 그가 얘기를 끝내자 나는 얼른 끼어들어 결혼식이 어땠냐고 물었다. 결혼식 못했습니다. 그가 무뚝뚝하게 대꾸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결혼식 3일 전에 소피가 사라졌어요. 레리도 소피를 찾으려고 온갖 곳을 다 뒤졌지요.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둘이 싸우기라도 한 겁니까? 싸우다니요. 그런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모든 일이 순조로웠단 말입니다. 제가 결혼식에서 소피 손을 잡아주기로 했고 식이 끝나는 대로 두 사람은 곧장 오리엔트 특급 열차를 탈 예정이었지요. 말이 나와서 얘기지만 차라리 레리한텐 잘된 일입니다. 이사벨이 소피에 대해 전부 얘기한 모양이었다. 정확히 어떻게 된 겁니까? 니츠에서 다 같이 점심 먹은 그날 말입니다. 이사벨이 소피를 몰리뉴에 데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날 소피가 입은 옷 기억하시죠? 정말 애처롭습디다. 어깨가 그게 뭡니까? 원래 옷은 어깨를 보면 알 수 있지요. 어깨가 딱 들어맞으면 잘 만들어진 옷입니다. 물론 소피가 무슨 돈이 있어서 몰리뉴의 옷을 감당하겠습니까마는 이사벨이 워낙 베풀기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어릴 적 친구이기도 하고요. 이사벨은 결혼만큼은 남무럽지 않게 차려입고 해야 된다며 드레스 한 벌을 사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물론 소피도 흔쾌히 응했지요. 요점만 말씀드리면 이사벨은 마지막 가복 날짜를 잡고 소피들을 그날 3시까지 아파트로 오라고 했습니다. 소피는 시간 맞춰 도착했지만 안타깝게도 이사벨이 아이를 치과에 데려가야 해서 4시간 넘어서야 집에 들어갔답니다. 그런데 소피가 이미 가고 없었던 겁니다. 이사벨은 기다리다 지쳐서 뭔지 몰리뉴로 갔으려니 생각하고 몰리뉴에 가봤지만 그곳에도 없었답니다. 결국 포기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지요. 마침 그날 다 같이 밖에서 저녁을 먹기로 했다더군요. 그래서 저녁 때 레리가 나타나자마자 이사벨은 소피를 못 봤느냐고 물었다지요. 그런데 레리도 어떻게 된 일인지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소피의 아파트에 전화를 해봤지만 아무도 안 받더랍디다. 레리가 직접 가보겠다고 했지요. 이사벨과 그레이는 계속 기다리다가 아무도 안 나타나서 결국 저희들끼리 식사를 했고요. 선생님도 라프가에서 만났을 때 소피가 어떻게 살았는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애들을 거기 데려간 건 정말 잘못하신 겁니다. 어쨌든 레리는 밤새도록 소피가 자주 가던 술집들을 돌아다녔지만 끝내 못 찾았답니다. 아파트에도 몇 번이고 다시 가봤지만 관리인은 소피가 안 왔었다고 했다더군요. 레리는 그렇게 사흘 동안 소피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냥 그렇게 사라져버린 겁니다. 나흘째 되는 날 다시 아파트에 가봤더니 소피가 왔었는데 짐을 싸서 택시를 타고 가버렸다고 관리인이 그랬다는군요. 레리가 정말 당황했겠군요. 저는 그 뒤로 못 봤습니다만 이사벨 말로는 그랬다고 하더군요. 편지 같은 것도 없었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나는 잠시 생각해보고는 그에게 물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선생님이 생각하는 그대로겠지요. 더 이상 참고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다시 술을 마시기 시작한 모양이지요. 그랬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무언가 이상했다. 왜 하필 그 순간에 도망을 가버렸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이사벨은 뭘 합니까? 물론 안타까워하지요. 하지만 워낙 분별이 있는 아이라 제게 그러더군요. 처음부터 레리가 그런 여자랑 결혼하면 인생을 망칠 거라 생각했다고. 레리는요. 이사벨이 많이 위로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힘든 건 레리가 그 얘기를 일절 안 꺼내는 거라고 하더군요. 레리도 괜찮아지겠죠. 이사벨 말로는 레리가 소피를 사랑한 게 아니었답니다. 소피와 결혼하려고 했던 건 그저 일종의 잘못된 기사도 정신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여발한 듯이 의기양양한 표정의 이사벨이 눈에 보이는 듯 했다. 상황이 그녀에게 아주 만족스럽게 돌아갔으니까 말이다. 나를 만나면 그럴 줄 알았다는 듯이 떠들어댈 게 분명했다. 그러나 이사벨을 다시 만난 건 거의 1년이 지나서였다. 그때라도 소피 얘기를 꺼내어 그녀의 생각을 물어볼 수는 있었지만 여러 가지 정황상 썩 내키지 않았다. 나는 크리스마스 직전까지 런던에 머물다가 집에 가고 싶은 마음에 파리에 들르지 않고 곧장 리비에라로 향했다. 그때부터 소설 한 편을 쓰기 시작해서 2-3달 동안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다. 이따금씩 엘리엇을 만났는데 그의 건강은 갈수록 나빠지는 것 같았다. 그럼에도 여전히 사교계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잃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 왠지 서글프게 느껴졌다. 그는 자신이 계속해서 파티를 열고 있는데 자동차로 충분히 오갈 수 있는 50km 거리에 있으면서도 오지 않는다며 내게 화를 내기도 했다. 내가 집에 틀어박혀 일만 하는 것이 오만하게 보였던 모양이다. 선생님,
이렇게 눈부신 계절은 매일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날 집에만 틀어박혀 그 모든 걸 흘려보낸다면 그건 죄악이지요. 게다가 왜 하필 리비에라에서도 그런 한물간 동네에 사시는 겁니까? 저는 100년을 살아도 이해 못할 겁니다. 어리석은 엘리엇이 가엽게 느껴졌다. 그는 결코 100살까지 살 수 없을 테니까 말이다. 6월이 되어 소설 초고가 끝나자 조금 쉬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야 짐을 싸서 여름에 포세만에서 해수욕을 할 때 이용하는 커트에 몸을 싣고 해안을 따라 마르세유 쪽으로 항해를 시작했다. 바람이 변덕스러워서 우리는 주로 보조기관을 이용해 항해했다. 첫날 밤에는 칸에서, 둘째 날은 생트 막심에서, 셋째 날 밤은 사나리 슈르메르에서 보냈다. 그러고 나서야 톨롱에 도착했다. 톨롱은 내가 오래전부터 좋아해온 항구도시다. 프랑스 함대의 함정들 때문에 낭만적이면서도 정감 어린 분위기가 감돌고 오래된 거리들은 아무리 돌아다녀도 실정이 나지 않는다. 3355 짝을 지어 혹은 여자를 옆에 끼고 해안을 돌아다니는 해군 수병들, 유쾌한 햇살을 즐기는 것 외에는 할 일이 없는 듯 이리저리 배회하는 시민들을 보고 있노라면 몇 시간이고 부두를 거닐 수 있을 것 같다. 거대한 항구 이곳저곳에 사람들을 한 무리씩 내려놓는 모든 함선들과 나룻배들 때문에 톨롱은 마치 더 넓은 세상의 모든 길들이 수렴되는 종점처럼 느껴진다. 카페에 앉아 눈부시게 밝은 바다와 하늘을 보고 있으면 상념이 금빛 여로를 따라 이 세상 끝까지 여행을 떠난다. 대형 보트를 타고 코코야자의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태평양의 어느 산호 해변에 상착륙하기도 하고 현문으로 랑군의 선창에 내려 인력거에 오르기도 하며 포르투프랭스, IT의 수도입니다. 포르투프랭스 부두로 빠르게 들어서는 배의 상가편에 서서 손짓 발짓을 섞어 얘기를 나누는 시끄러운 흑인들을 지켜보기도 한다. 우리는 오전 늦음하게 항구에 들어섰다. 오후가 한창일 때 나는 육지로 내려가 상점들과 지나가는 사람들, 카페의 차양 밑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보며 부두를 거닐었다. 소피가 눈에 들어온 것은 바로 그때였다. 그와 동시에 그녀도 나를 발견했다. 그녀가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건넸고 나는 걸음을 멈추고 그녀와 악수를 나누었다. 그녀는 빈 잔을 앞에 놓은 채 혼자 작은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앉아서 한잔 하세요. 그녀가 말했다. 같이 한잔 하죠. 내가 의자에 앉으며 말했다. 그녀는 프랑스 해군 수병들이 입는 파란색과 흰줄 줄무늬 티셔츠와 선홍색 슬랙스를 입었고 샌들 사이로는 매니큐어를 칠한 발톱들이 삐져나와 있었다. 모자는 쓰지 않았다. 짧게 잘라 고불거리는 머리는 거의 은색처럼 보일 정도로 연한 금색이었다. 라프가에서 처음 마주쳤을 때처럼 화장을 짙게 했으며 테이블에 받침 접시들이 놓인 것으로 봐서 술을 한두 잔 마신 것 같았지만 취한 상태는 아니었다. 나를 만난 게 그리 나쁘지는 않은 모양이었다. 파리 사람들은 다 잘 있죠? 아마 그럴 거예요. 나도 그날 리츠에서 다 같이 점심 먹은 뒤로는 못 만났으니까. 그녀는 코로 커다란 연기 구름을 내뿜으며 웃기 시작했다. 저 렐이랑 결혼 안 했어요. 들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막상 결혼 날짜가 다가오니까 예수 그리스도 같은 그 사람한테 막달라 마리아가 되어줄 수 없을 것 같더라고요. 자신이 없었어요, 선생님. 하지만 왜 마지막 순간에 마음이 바뀐 거죠? 그녀는 냉소적인 표정으로 나를 보았다. 그런 옷차림과 비쩍 마른 몸통, 작은 젖가슴, 게다가 고개까지 삐딱하게 기울인 모습이 마치 심술궂은 소년처럼 보였지만 내가 마지막으로 봤을 때, 즉 빨간 드레스로 촌스럽게 멋을 내고 음침한 분위기를 풍기며 앉아있을 때보다 훨씬 더 매력적인 건 사실이었다. 얼굴과 목은 햇볕에 많이 그을었고 어두워진 피부색 때문에 두 뺨에 바른 연지와 새까맣게 그린 눈썹이 매우 무서워 보이기도 했지만 그러한 모습에는 분명히 천박하게나마 남자의 정욕을 자극하는 무언가가 있었다. 제 얘기를 듣고 싶으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웨이터가 내 맥주와 그녀가 주문한 브랜디 소다를 가져왔다. 그녀는 프랑스산 살담배를 비벼 끄고는 연이어 새담배에 불을 붙였다. 그때 전 3개월 동안 술을 전혀 안 마셨어요. 피우지도 않았고요. 내가 의외라는 표정을 짓자 그녀가 웃음을 터뜨렸다. 담배 말고 아편이요. 괴로웠죠? 가끔 혼자 있을 때면 집이 떠나라고 비명을 지르기도 했어요. 그러곤 이렇게 중얼거렸죠. 더 이상은 안 돼. 더 이상은 못 참겠어. 렐이랑 있을 땐 그럭저럭 괜찮았는데 그 사람이 없어지면 지옥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녀를 보고 있던 나는 아편이라는 말을 듣고 좀 더 자세히 뜯어보았다. 동공이 작은 것을 보니 지금도 피우는 모양이었다. 그녀의 눈은 놀랍도록 선명한 녹색이었다. 이사벨이 웨딩 드레스를 맞춰주었죠.
그 드레스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네요. 정말 예뻤는데. 제가 이사벨 집으로 가서 같이 몰리뉴로 가기로 했어요. 이사벨에 대해 이 말은 꼭 해야겠네요. 이사벨은 정말 옷에 대해서는 일각이는 있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아파트로 갔을 때 집사가 그러는 거예요. 이사벨이 조앤을 데리고 치과에 갔는데 곧 온다 했다고요. 저는 거실로 들어갔죠. 테이블에 커피 도구들을 안 치우고 놔뒀기에 집사한테 커피 한 잔만 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나마 유일하게 안 끄는 게 커피밖에 없었으니까요. 집사는 곧 갖다 드리겠다며 빈잔들과 커피 포트를 치웠죠. 그런데 병 하나는 쟁반에 놓은 채 그대로 두고 간 거예요. 보니까 리츠에서 얘기했던 그 폴란드 술이더라고요. 주브로브카. 엘리엇이 이사벨에게 몇 병 보낸다고 했었죠. 그때 전부들 냄새가 좋다 어떻다 하기에 정말 궁금했었죠. 마개를 열고 냄새를 맡아봤어요. 그 말이 맞더라고요. 향이 끝내주는 거예요. 담배에 불을 붙였죠. 몇 분 후에 집사가 커피를 들고 들어왔어요. 커피 맛도 좋았어요. 사람들은 프랑스 커피가 좋다고들 하지만 저는 미국 커피가 좋거든요. 여기 와서 딱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 바로 미국 커피예요. 하지만 이사벨의 커피는 나쁘지 않았어요. 몸이 찌뿌드르르 했는데 한 잔 마시고 나니까 훨씬 개운해졌죠. 그리고 거기 있는 병을 보았어요. 정말 견디기 힘든 유혹이었죠. 하지만 저는 이렇게 중얼거렸어요. 마음대로 하시지. 난 절대 마실 생각 없으니까. 그러고는 담배 한 대를 더 피웠죠. 이사벨이 금방 올 줄 알았는데 안 오는 거예요. 미치도록 초조해졌죠. 기다리는 건 끔찍히 싫어하는데 게다가 읽을 거리도 없더라고요. 그 시를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그림들을 구경했지만 계속 그 빌어먹을 병으로 눈이 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럴 바엔 차라리 한 잔 따라서 보고만 있자고 생각했죠. 색깔도 예쁘잖아요? 연한 녹색이었죠. 맞아요. 참 재밌다는 생각이 들었죠. 향기와 색깔이 똑같다니. 가끔 흰 장미 가운데서도 볼 수 있는 그런 녹색이죠. 맛도 그 향기나 색깔과 똑같은지 확인하지 않고는 못 빼기겠더라고요. 그냥 맛만 보는 건 괜찮겠지 생각했어요. 그냥 입만 대볼 생각이었다고요. 그때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사벨이 들어오는 소리 같았어요. 그래서 한 잔을 다 마셔버렸죠. 이사벨한테 들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사벨이 아니었던 거예요. 맙소사. 그런데 한 잔을 다 마시고 나니까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꼭 마차를 탄 것 같았어요. 다시 살아있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죠. 그때 이사벨이 들어왔더라면 저는 지금쯤 레리와 결혼해서 살고 있겠죠. 그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데 이사벨이 끝내 안 왔군요. 네, 전 너무 화가 났죠. 대체 자기가 뭔데 저를 그렇게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술잔이 다시 채워져 있는 거예요. 물론 제가 아무 생각 없이 따른 거겠죠. 그런데 안 믿으시겠지만 저는 정말 술을 따른 기억이 없어요. 그렇다고 다시 병에 부어 놓는 것도 웃긴 것 같아서 그것까지 마셔버렸어요. 정말이지 아주 맛있더라고요. 마치 다른 여자가 된 것 같았죠. 3개월 동안 못 느껴본 기분이 밀려들면서 자꾸 웃음이 나올 것 같은 거예요. 그 좀팽이 영감이 했던 말 기억나세요? 폴란드 사람들은 머리털 하나 안 움직이고 커다란 잔에 든 그 술을 벌컥벌컥 들이켠다고 했잖아요. 폴란드 놈들이 할 수 있다면 나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새끼 양을 훔치고 교수형을 당하느니 차라리 어미 양을 훔치고 교수형을 당하는 게 낫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남은 커피를 벽난로에 쏟아버리고 커피잔에 하나 가득 술을 따랐어요. 엄마 책 같다는 그 술 말이에요. 그 다음엔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미 술은 거의 다 없어졌을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사벨이 오기 전에 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마터면 마주칠 뻔했어요. 제가 현관을 막 나오는데 조앤의 목소리가 들렸거든요. 그래서 계단을 뛰어 올라가서 두 사람이 아파트 안으로 완전히 들어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쏜살같이 달려내려와 택시를 탔어요. 기사한테 미친 듯이 달리라고 했죠. 기사가 어디로 가느냐고 물었는데 주체할 수 없이 웃음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정말 기분이 째지던데요. 집으로 갔어요? 내가 물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제가 바본가요? 레리가 찾으러 올 게 뻔하잖아요. 예전에 가던 곳들은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하킴네로 갔어요. 거긴 레리가 절대 찾을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한 대 피우고 싶기도 했고요. 하킴네가 뭐죠? 하킴네요? 하킴은 돈만 가져가면 언제든 아편을 구해주는 알제리 사람이에요. 저랑 꽤 친한 사이였죠. 원하는 건 뭐든지. 그러니까 소년이든 남자든 여자든 심지어는 흑인까지 대해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알제리 사람 5명은 항상 대기였죠. 거기서 사흘을 보냈어요. 도대체 몇 명이랑 잤는지도 모를 지경이었죠. 그녀는 키득키득 웃기 시작했다. 각양각색의 체격과 크기, 각양각색의 인종을 다 상대했다니까요. 잃어버린 시간을 전부 되찾기라도 하려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사실은 두려웠어요.
파리에서는 안전할 수가 없잖아요. 레리가 저를 찾아낼까봐 불안하기도 하고 돈도 바닥났죠. 남자 사는데 돈을 다 써버렸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 아파트로 돌아가서 관리인한테 100프랑을 주고 누가 찾아와서 나에 대해 묻고든 떠났다고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런 다음 짐을 싸갖고 그날 밤에 풀롱행 기차를 탔죠. 여기 도착할 때까지 얼마나 불안했다고요? 그 이후로 줄곧 여기서 지낸 거예요? 그렇죠. 앞으로도 계속 여기 있을 거예요. 아편을 마음껏 구할 수 있거든요. 선원들이 동양에서 가져오는 건데 물건도 좋아요. 파리에서 파는 그런 허습 쓰레기가 아니라고요. 지금 호텔에 있어요. 코메르스에라 말이 나시죠? 밤에 가면 복도마다 아편 냄새가 진동하는 곳이에요. 그녀는 냄새를 맡기라도 하듯 관능적으로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는 다시 말을 이었다. 달콤하면서도 톡 쏘는 냄새. 방마다 전부들 그걸 피우고 있어서 기분 좋은 안락함이 느껴지는 곳이죠. 게다가 누굴 데려와도 뭐라 그러는 사람이 없답니다. 새벽 5시가 되면 급사들이 와서 문을 쾅쾅 두드리고 다니죠. 수병들이 배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니까요. 그러니 그런 건 걱정할 필요도 없죠. 그녀는 곧 자연스레 화제를 돌렸다. 부둣가 서점에서 선생님 책을 봤어요. 오늘 이렇게 뵐 줄 알았으면 한 권 사와서 사인이라도 받아두는 건데. 나도 그 서점을 지나가다가 쇼윈도를 통해 여러 신간들 속에서 최근에 나온 내 소설의 번역본을 보았다. 소피가 읽기엔 별로 재미가 없었을 텐데.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도 책 읽을 줄 안다고요. 쓸 줄도 알잖아요. 그녀는 나를 헐끗 보고는 웃음을 터뜨렸다. 그래요. 어릴 때는 시를 자주 썼었죠. 엉터리 시였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꽤 잘 썼다고 생각했어요. 레리가 말씀드렸나 보네요.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어쨌든 사는 게 역 같잖아요. 그걸 잠시나마 잊게 해주는 무언가가 있다면 당연히 누려야죠. 그녀는 고개를 그만하게 뒤로 젖히며 덧붙였다. 제가 그 책 사오면 사인해 주실 거죠? 나 내일 떠나요. 정 사인이 받고 싶다면 내가 한 권 사서 호텔에 맡겨두죠. 그래 주신다면 영광으로 생각해야죠. 바로 그때 해군 단정 한 척이 부두에 닿더니 한 무리의 수병들이 쏟아져 나왔다. 소피는 그들을 둘러보았다. 제 남자친구예요? 소피가 한 사람에게 손을 흔들었다. 저 사람한테도 한 잔 사주세요. 하지만 그런 다음 얼른 자리를 뜨시는 게 좋을 거예요. 고로시카 사람인데 야외만큼이나 질투가 심하거든요. 한 청년이 우리 쪽으로 다가왔다. 나를 보고는 잠시 머뭇거렸지만 그녀가 손짓을 하자 우리 테이블로 와서 앉았다. 키가 크고 가무잡잡한 피부를 가진 사내였다. 얼굴은 깔끔하게 면도를 했고 반짝이는 검은 눈과 매부리 코, 새까만 곱슬머리가 돋보였다. 기껏해야 20살 남짓인 것 같았다. 소피는 나를 어릴 때 미국에서 알고 지낸 친구라고 소개했다. 좀 우둔하게 내도 잘생겼죠? 거친 남자를 좋아하는군요. 거칠수록 좋죠. 그러다가 목에 칼 맞기 십상이에요. 놀라운 얘기는 아니에요. 그녀가 빙그레 웃으며 덧붙였다. 저처럼 쓰레기 같은 인간을 제거하기엔 제격이잖아요. 부르로 말하기로 했잖아. 수병이 날카롭게 말했다. 소피는 그에게 조롱기 섞인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녀는 부르를 유창하게 구사했지만 평소에 그녀가 익살스럽게 사용하는 음란하고 천박한 말투에 강한 미국식 억양과 속어들이 섞여 웃음을 터뜨리지 않을 수 없었다. 당신이 잘생겼다고 말씀드린 거야. 혹시 당신이 창피할까봐 영어로 얘기한 거고. 그러고는 내게 말했다. 힘도 세요. 근육을 보면 꼭 군투선수 같다니까요. 한번 만져보세요. 칭찬을 들은 수병의 표정이 한결 부드러워졌다. 그는 흡족한 미소를 지으며 이두박근이 튀어나오도록 팔을 구부렸다. 그가 말했다. 만져보시죠. 어서요. 나는 그의 근육을 만져보고는 적당히 감탄을 해주었다. 그런 다음 그들과 잠시 대화를 나누다가 술값을 내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난 그만 가봐야겠어요. 만나 뵈서 정말 반가웠어요, 선생님. 책 잊으시면 안 돼요. 물론. 나는 두 사람과 악수를 나눈 다음 다시 걷기 시작했다. 중간에 서점에 들러 내 소설책을 사서는 소피의 이름과 내 이름을 썼다. 때마침 떠오른 문구가 있었다. 사실 달리 적당한 말이 생각나지도 않았다. 나는 명시선집마다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롱사르의, 롱사르는 프랑스 르네상스 시대의 대표적인 시인입니다. 롱사르의 짧고 사랑스러운 시의 첫 행을 써넣었다. 어여쁜 사람아, 보러 가자. 장미꽃이. 그런 다음 책을 그녀가 묵는 호텔에 맡겨두었다. 부두에 있는 호텔로 사실은 나 역시 자주 묵는 곳이다. 밤을 즐기는 남자들에게 의무로 복귀할 시간임을 알려주는 클라리온 소리를 듣고 새벽에 잠이 깨면 잔잔한 항구의 수면 위로
태양이 희미하게 떠오르면서 유령처럼 떠있는 배들을 수위처럼 포근하게 감싸는 광경을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날 우리는 카시스로 향했다. 그곳에서 와인을 몇 병 사고 마르세유로 가서 주문한 새 돛을 찾을 예정이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 나는 집으로 돌아갔다. 7. 집에 와보니 엘리엇의 하인 조세프로부터 메시지가 와 있었다. 엘리엇이 병석에 누워있는데 나를 보고 싶어 한다는 것이었다. 다음날 나는 차를 몰고 앙팁으로 향했다. 조제프는 나를 안내하기 전에 엘리엇이 요독증 발작을 일으켰으며 주치의도 매우 걱정하는 상태라고 일러주었다. 고비를 넘기고 호전되고 있긴 하지만 워낙 신장 상태가 안 좋아서 완전한 회복을 기대할 수는 없다고 했다. 조제프는 40년 동안 엘리엇의 곁에서 그를 모신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런 계층의 사람들이 대부분 그러하듯 슬픈 척 행동하는 그에게서 주인의 불행에 대해 내심 흡족해하는 기색이 보였다. 가엾은 우리 주인들은 그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좀 유별난 구석은 있지만 사실은 아주 좋은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실 날이 머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그는 엘리엇이 금방 죽기라도 할 것처럼 말했다. 그동안 그분 덕분에 잘 먹고 살았을 텐데 조제프. 내가 다소 험악하게 말했다. 그렇게 보이겠지요. 그가 슬픈 목소리로 대꾸했다. 그러나 그의 안내를 받아 침실로 들어가 보니 엘리엇은 의외로 쾌활한 모습이었다. 창백하고 늙어 보이긴 했지만 기분은 좋은 듯 했다. 면도도 하고 머리도 깔끔하게 빗고 있었다. 하늘색 실크 잠옷의 호주머니에는 그의 이름 머리 글자와 그 위쪽으로 백작을 나타내는 왕관 모양 무늬가 수놓아져 있었다. 개어놓은 이불에도 머리 글자와 왕관이 그보다 훨씬 더 크고 진하게 수놓아져 있었다. 나는 어떠냐고 물어보았다. 멀쩡합니다. 그가 밝게 대답했다. 일시적인 증상이지요. 며칠 후면 다시 일어날 겁니다. 토요일에 디미트리 대공과 점심 약속이 있거든요. 의사한테 어떻게 해서든 그때까지 낫게 해달라고 얘기해 두었습니다. 그와 30분쯤 시간을 보내고 나오면서 조제프에게 엘리엇의 상태가 다시 나빠지면 알려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나 일주일 후에 이웃사람과 점심을 먹으러 갔다가 그곳에서 그를 발견하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야회복을 차려입긴 했지만 안색이 몹시 나빠 보였다. 이렇게 나오셔도 되는 겁니까, 엘리엇? 무슨 말씀이십니까, 선생님? 지금 브리다는 마팔다 공주를 잉태하고 계십니다. 이 이탈리아 왕가하고는 아주 오래전부터 친분이 있었지요. 제 누이 루이자가 남편일로 로마에 있을 때부터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브리다를 모른 척 하겠습니까? 쇠하지 않는 원기를 칭찬해야 할지 아니면 그 나이에 치명적인 병을 앓으면서도 사교교에 대한 열정을 버리지 못하는 것을 처근하게 여겨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았다. 그는 결코 병자라고 할 수 없었다. 마치 죽어가는 배우가 분장을 하고 무대에 오르는 순간 고통과 통증을 까맣게 잊듯 엘리엇은 우아한 모습으로 숙련된 조신의 역할을 연기하는 듯 했다. 그는 원래부터 높은 사람들에게는 한없이 상냥하게 아침을 하고 예의를 지켰으며 그의 특기라고 할 수 있는 직구전 반어법으로 주위 사람들을 즐겁게 했다. 그러나 그날은 그 어느 때보다도 자신의 사교적인 재능을 10분 발휘하는 듯 보였다. 그 왕족이라는 여인이 떠난 후 오찬을 지켜본 사람이 엘리엇이 이번 파티의 주인공 같았다고 말한 것도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니었다. 며칠 후 그는 다시 병석에 누웠고 의사는 외출 금지령을 내렸다. 엘리엇은 몹시 화를 냈다. 왜 하필 지금 이렇게 되느냐 말이야. 이토록 눈부신 계절에. 그러면서 그는 리비에라로 여름을 보내러 온 명사들의 이름을 줄줄이 읊었다. 나는 3, 4일에 한 번씩 병문안을 갔다. 그는 침대에 누워있을 때도 있었지만 가끔은 화려한 가운을 걸치고 긴 의자에 누워있었다. 어디서 그런 가운들이 샘솟기라도 하는지 똑같은 가운을 한 번 이상 입는 법이 없었다. 8월 초순의 어느 날 엘리엇은 평소와 다르게 말이 없었다. 들어오는 길에 조제프에게서 상태가 호전된 것 같다는 말을 들었으므로 기운 없는 그의 모습은 다소 의외였다. 나는 해변에서 주워드는 소문들을 전해주며 그를 즐겁게 해주려고 노력했지만 그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이마살도 약간 찌푸려져 있었고 전체적으로 평소에 흔히 볼 수 없는 부르퉁한 표정이었다. 에드나 노베말리의 파티에 가실 겁니까? 그가 불쑥 물었다. 저야 물론 안 가지요. 초대는 받으셨습니까? 리비에라에 사는 사람에는 누구든 초대받았을 겁니다. 노베말리 공작 부인은 막대한 부를 소유한 미국 여성으로 로마 어느 공작의 아내였다. 이탈리아에는 공작이 흔한 편이었지만 그런 사람들과 달리 이 공작은 16세기의 자력으로 자기를 받아낸 어느 용병 대장의 후예로서 매우 훌륭한 가문의 사람이었다. 이제 과부가 된 60세의 노베말리 공작 부인은 파시스트 정권이 들어선 이후
미국에서 들어오는 수입을 너무 많이 떼어간다며 이탈리아를 떠나 칸 뒤편의 좋은 땅에 피렌체식 별장을 지었다. 이탈리아에서 들여온 대리석으로 멋진 응접실의 벽을 꾸미고 외국 화가들에게 천정화를 의뢰했다. 그녀의 그림들과 청동 공예품들은 진귀하고 훌륭했기 때문에 이탈리아 가구를 좋아하지 않은 엘리엇조차도 그녀가 훌륭한 작품들을 소장하고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정원도 아름다웠고 엄청난 비용이 들어간 듯한 수영장도 딸려 있었다. 손님 접대를 좋아하는 그녀는 늘 적어도 20명 이상씩 불러서 함께 식사를 하곤 했다. 그런 그녀가 8월 보름날 밤에 가장무도회를 열겠다고 한 것이다. 아직 무려 3주나 남았는데도 리비에라 사람들은 만나기만 하면 무도회 얘기에 열을 올렸다. 파리에서 데려올 흑인 관현악단과 불꽃놀이가 파티의 흥을 돋울 예정이었다. 망명 중인 왕족들조차도 그 정도 파티면 자신들의 1년치 생활비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 거라며 시기 어린 감탄을 연발했다. 어마어마하겠군. 사람들은 제각기 이렇게 떠들었다. 미친 짓이야. 악침이라고. 엘리엇이 불쑥 내게 물었다. 선생님은 무엇을 입으실 겁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안 갈 겁니다. 엘리엇, 제 평생 의상을 차려입고 가장무도에 가는 일은 없을 겁니다. 난 초대도 못 받았어요. 그가 쉰 목소리로 말하며 매서운 눈초리로 나를 보았다. 내가 침착하게 말했다. 곧 하겠지요. 아직 초대장을 다 못 보냈나 보군요. 난 안 부를 겁니다. 그는 갈라지는 목소리로 덧붙였다. 일부러 나를 모욕하려는 겁니다. 엘리엇, 그건 아닐 겁니다. 분명히 실수로 빠뜨렸을 거예요. 저는 실수로 빠뜨릴 만한 인물이 아니죠. 어쨌든 초대를 받아도 지금 같은 상태로는 가시기 힘들 겁니다. 당연히 가야죠. 이번 시즌 최고의 파티인데 초대를 받았다면 죽어가다가도 일어났을 겁니다. 의상도 있습니다. 저희 조상인 라우리아 백작의 옷이지요. 나는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몰라서 그저 잠자코 있었다. 선생님이 오시기 전에 폴 바튼이 다녀갔습니다. 엘리엇이 뜬금없이 말했다. 독자들은 이 사람을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나 역시 앞에서 그 사람을 어떻게 언급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니까 말이다. 폴 바튼은 엘리엇이 런던 사교계에 발을 들이게 도와줬던 젊은 미국인인데 더 이상 자신이 그에게 쓸모가 없게 되자 왕래를 끊었다며 엘리엇이 치를 뜨는 사람이었다. 최근에 그는 대중의 주목을 받았다. 첫 번째로는 그가 영국 국적을 취득했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귀족이자 신문 재벌인 유력 인사의 딸과 결혼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배우의 영향력도 막강했지만 그 자신도 능란한 재주를 가진 사람이라 앞으로 계속 승승장구할 게 분명했다. 이에 대해 엘리엇은 몹시 붕괴했다. 밤에 잠에서 깨어 쥐새끼가 벽을 끓는 소리가 들리면 저는 이렇게 말한답니다. 폴 바튼이 벽을 타고 올라가고 있군. 선생님, 그놈은 분명히 상원 의원이 될 겁니다. 제가 살아서 그 꼴을 보지 않는 게 다행이죠. 왜 왔답니까? 내가 물었다. 그 젊은이는 절대 목적 없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엘리엇만큼이나 잘 알았기 때문이다. 글쎄, 그게 말입니다, 선생님. 엘리엇은 화가 잔뜩 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라우리아 백작 의상을 빌려달라는 겁니다. 뻔뻔하군요.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시겠습니까? 그건 곧 에드나가 나를 초대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 없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에드나가 그놈을 부추긴 게지요. 그만 할망구. 내가 없었으면 그 할망구는 아무것도 아니었을 겁니다. 제가 그 여자를 위해서 몇 번이나 파티를 열어줬는지 아십니까? 지금 알고 지내는 사람들도 전부 제가 소개해준 사람들입니다. 선생님도 당연히 아시겠지만 그 여자 자기 운전사하고 자고 다닌다더군요. 역겨운 할망구 같으니라고. 바튼이란 놈이 저기 앉아서 제게 그러더군요. 에드나가 정원 전체에 조명을 밝히고 불꽃놀이도 벌일 거라고 말입니다. 제가 불꽃놀이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에드나한테 자기도 초대해달라고 간청했지만 화려한 파티를 위해 전부 거절했다고 하더군요. 제가 초대를 못 받은 것도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단 말입니다. 의상은 빌려주실 겁니까? 그놈이 죽어서 지옥에 가고 난 다음이면 모를까 절대 안 빌려주지요. 그 옷은 내가 관에 들어갈 때 입을 겁니다. 엘리엇은 침대에서 일어나 앉아 몹시 흥분한 여자처럼 몸을 앞뒤로 흔들었다. 정말 인정머리들도 없습니다. 이젠 지긋지긋합니다. 전부들 지겹단 말입니다. 내가 파티를 열 때는 그렇게 야단스럽게 나를 지켜 세우더니 이제 늙고 병이 드니까 필요 없다 이거지요. 제가 알아놓은 후로 병문안 온 사람은 10명도 안 되고 이번 주 내내 받은 거라고는 초라한 꽃다발 하나가 전부입니다. 내가 안 해준 게 뭐 있습니까? 음식도 내주고 술도 내주고 심지어는 심부름도 해주었습니다. 그들이 여는 파티에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었지요. 그들을 위해 내 모든 걸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얻은 게 뭡니까?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내 생사조차 신경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매정할 수가 있는지. 그는 결국 울음을 터뜨렸다. 움푹 팬 두 뺨을 타고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다. 미국을 떠나지 말았어야 하는 건데 죽음을 코앞에 둔 노인이 파티에 초대받지 못했다고 아이처럼 우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몹시 서글퍼졌다. 충격적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견딜 수 없을 만큼 그가 애처로웠다. 신경 쓰지 마십시오, 엘리엇. 그날 비라도 내릴 겁니다. 그는 파티는 완전히 엉망이 되겠지요. 그는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도 잡듯 내 말을 잡고 매달렸다. 눈물을 흘리던 그가 키득거리며 웃기 시작했다. 그 생각은 미처 못했네요.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라도 해야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간절하게 말입니다. 선생님 말씀이 맞습니다. 비가 오면 전부 엉망이 되겠죠. 나는 어리석고 경박한 그의 생각을 어떻게든 다른 쪽으로 돌려보려고 노력했다. 그리하여 쾌활할 정도는 아니지만 최소한 마음을 진정시켜 놓은 후에 그 집을 나섰다. 그러나 그 문제를 그대로 덮어둘 생각은 아니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나는 에드가 노베말리에게 전화를 걸어 다음날 칸에 갈 일이 있는데 같이 점심을 먹을 수 있겠냐고 물었다. 그녀는 기꺼이 그러겠다고, 다만 내일은 파티가 없는 날이라고 했다. 그러나 그녀의 집에 도착해보니 무려 10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사실 그녀는 나쁜 여자는 아니었다. 오히려 베풀기를 좋아하는 관대한 성격이었다. 다만 한 가지 치명적인 결점이 있다면 바로 이미 험하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거친 말을 내뱉지 않고는 못 견디는 성격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그녀가 우둔하고 어리석기 때문이었다. 그것 말고는 사람들에게 재미있는 여자로 인정받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이다. 욕설이 습관이다 보니 그 표적이 된 사람들과 교류를 끊는 경우도 잦았다. 그러나 대부분은 그녀가 여는 성대한 파티 때문에 결국 그녀를 용서하는 것이 편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런 그녀에게 엘리엇을 가장 무도회에 초대해달라고 부탁한다면 오히려 엘리엇에게 망신스러운 일이 될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기다리면서 형체를 살피기로 했다. 그녀는 가장 무도회 때문에 몹시 들떠서 점심 식사 내내 무도회 얘기만 주고받았다. 나는 최대한 태연하게 말했다. 엘리엇도 기뻐하실 겁니다. 그 펠리페 2세를 모셨다는 분의 의상을 입을 수 있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엘리엇은 초대 안 했어요. 아니 왜요? 나는 짐짓 놀란 척하며 되물었다. 초대할 이유가 없잖아요. 더 이상 사교계에서 중요한 사람도 아닌데 따분하고 거만한 데다 험담꾼이에요. 이러한 비난은 그녀 자신에게도 해당될 수 있었으므로 조금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그렇게 어리석은 여자였다. 그녀가 덧붙였다. 사실 난 폴한테 엘리엇 의상을 입히고 싶다고요. 그걸 입으면 아주 멋질 텐데. 더 이상 말을 하진 않았지만 나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가엾은 엘리엇에게 그가 그토록 열망하는 초대장을 안겨주고 싶었다. 식사가 끝나자 에드가는 친구들을 정원으로 데리고 나갔다.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았다. 나는 예전에 그 집에 며칠 동안 묵은 적이 있으므로 구조를 잘 알고 있었다. 분명히 아직 초대장이 몇 장 남아 있을 것이다. 바로 비서실에 말이다. 나는 얼른 비서실로 갔다. 초대장 한 장을 슬쩍 빼내어 주머니에 넣어두었다가 엘리엇의 이름을 써서 보낼 생각이었다. 어차피 건강 때문에 참석할 수 없을 테지만 초대장을 받는 것만으로도 무척 기뻐할 게 분명했다. 그러나 문을 열어보고 나는 움찔 놀랐다. 아직 점심 식사 중일 거라고 생각했던 에드나의 비서가 자리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이다. 키스 부인이라 불리는 이 중년의 스코틀랜드 여자는 옅은 갈색 머리의 미혼 여성으로 주근깨 난 얼굴에는 코안경을 걸치고 있었다. 어떤 상황에서든 순결만큼은 지킬 것 같은 그런 여자였다. 나는 마음을 가다듬었다. 공작 부인께서 손님들을 정원으로 데리고 나가시더군요. 그래서 당신과 담배나 한 대 피울까 하고 들어왔습니다. 잘 오셨어요? 키스 부인은 스코틀랜드인 특유의 후음을 섞어 말하는 버릇이 있었는데 친한 사람들에게 정색을 하고 익살스러운 농담을 건넬 때면 재미를 더하기 위해 후음을 더욱 강하게 냈다. 그러다가 상대가 웃음을 주체하지 못하면 자신의 말을 재미있어 하는 상대가 바보 같다는 듯이 어이없는 표정으로 쳐다보곤 했다. 이번 파티 때문에 할 일이 많으시겠어요, 키스 부인?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녀는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므로 나는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공작 부인께서 텀플턴 씨를 초대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키스 부인은 엄해 보이는 얼굴에 기꺼이 미소를 지었다. 공작 부인이 어떤 분이신지 아시잖아요. 부인은 템플턴 씨를 싫어하세요. 명단에서 그분 이름을 직접 지우셨다고요? 아시다시피 템플턴 씨는 오래 못 버티실 겁니다. 저대로 병상에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실 거란 말입니다. 그런 분이 초대를 못 받아도 지금 몹시 낙담하고 계세요.
공작 부인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으셨으면 좀 더 현명하게 행동하셨겠죠. 부인이 운전수하고 자고 다닌다고 떠벌리진 않으셨을 거라고요. 그 운전수한테는 아내도 있고 아이들도 셋이나 되는데. 그런데 그게 사실입니까? 키스 부인은 코안경 너머로 나를 보았다. 선생님, 저는 21년째 비서 일을 하면서 제가 모시는 분들이 순결하고 정숙하다고 믿는 것을 규칙으로 삼아왔어요. 사실 예전에 모시던 분 중에 남편이 사자 사냥을 하러 6개월 동안 아프리카에 가 있는 사이에 임신 3개월째라는 게 밝혀져서 믿음이 크게 흔들린 적도 있긴 했죠. 하지만 그 부인이 파리로 짧게, 그것도 아주 비싼 돈을 주고 여행을 다녀온 후론 모든 게 해결됐답니다. 그때 그 부인과 제가 얼마나 다행스러워했는지 아세요? 키스 부인, 사실 전 부인과 담배를 피우러 온 게 아닙니다. 초대장 한 장을 훔쳐서 템플턴 씨한테 직접 보내드리려고 왔어요. 아주 부도덕한 일을 하실 뻔했네요. 그렇죠. 그러니 선처를 부탁드릴게요. 키스 부인, 초대장 한 장만 주세요. 어차피 오시지도 못할 테니까 그저 가엾은 노인네를 기쁘게 해드리자는 겁니다. 키스 부인까지 그분한테 나쁜 감정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요. 저한테 늘 아주 잘해주셨죠. 그분은 신사예요. 제가 신사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몇 명 안 되거든요. 이 집에 와서 공작 부인의 돈으로 살찐 배를 치워가는 신사들은 신사로 안 보죠. 원래 지쳐높은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귀가 되어줄 충실한 부하를 두고 있는 법이다. 이런 부하들은 무시나 모욕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스스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하면 그 상대를 정확히 겨냥하여 주인에게 그 사람에 대한 혹평을 끊임없이 늘어놓는다. 그렇게 해서 주인까지 그 사람을 미워하게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사람들과는 되도록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그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던 엘리엇은 언제나 가난한 친척들과 늙은 하녀들, 충실한 비서들에게 다정한 말을 건네고 진심 어린 미소를 보냈다. 틀림없이 키스 부인과도 유쾌한 농담을 주고받고 크리스마스에는 초콜릿 한 상자나 휴대용 화장품 케이스, 핸드백 등을 선물로 보냈을 것이다. 키스 부인, 그러니까 이렇게 부탁하는 겁니다. 키스 부인은 코안경을 올려 오뚜간 코에 똑바로 걸쳤다. 저들의 주인을 배신하라는 건 아니겠죠, 몸 선생님? 게다가 제가 배신한 걸 알면 그 노인네는 당장 저를 해고할 거예요. 초대장은 책상에 있어요. 봉투에 들어있죠. 저는 그냥 창밖을 보고 풍경을 즐기고 있을게요. 자리에 너무 오래 앉아 있어서 다리가 저리니까요. 제가 등을 돌리고 있을 때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든 사람이든 저한테 책임을 묻지 못하겠죠. 키스가 다시 자리에 돌아와 앉았을 때 초대장은 이미 내 주머니에 들어가 있었다. 오늘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키스 부인. 내가 손을 내밀며 말했다. 가장 무도회 때 무슨 옷을 입으실 건가요? 저는 목사의 딸이에요, 선생님. 그런 바보 같은 일은 상류층에게나 양보해야죠. 파리 헤럴드와 메일에서 오신 분들한테 훌륭한 저녁 식사와 우리 집에서 두 번째로 좋은 샴페인이 돌아가는 것을 확인하고 나면 제 임무는 끝난답니다. 그러면 침실로 들어와서 탐정 소설이나 읽으며 편히 쉬어야죠. 8. 며칠 후에 엘리엇을 찾아가 보니 얼굴이 환해져 있었다. 이것 좀 보세요, 선생님. 초대장을 받았답니다. 오늘 아침에 왔어요. 그는 베개 밑에서 초대장을 꺼내 보여주었다. 그러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 이름은 T로 시작하잖아요. 비서가 이제야 T로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초대장을 보낸 겁니다. 아직 답장은 안 썼어요. 내일 하려고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제가 대신 답장을 해드릴까요? 가면서 붙여도 되고요. 아닙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저도 초대장에 답장 정도는 보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답장을 보내도 키스 부인이 받을 거라는 사실이었다. 그것을 자신의 선에서 처리할 정도의 분별력은 있을 테니까 말이다. 엘리엇이 종을 울리며 말했다. 제 의상을 보여드리죠. 설마 무도회에 참석하실 생각은 아니시죠, 엘리엇? 당연히 가야죠. 이 의상은 보문과 무도회에서 입은 게 마지막이었죠. 종소리를 듣고 조제프가 들어오자 엘리엇은 의상을 가져오라고 했다. 의상은 투명하고 얇은 종이에 쌓여 커다랗고 납작한 상자에 들어있었다. 흰색의 긴 실크 타이츠, 하얀 세틴을 안감으로 하여 속에 채워놓은 금색 반바지, 그에 어울리는 더블릿은 르네상스 시대의 남자들이 입던 허리가 잘록한 상의입니다. 망토, 목을 감은 주름깃, 납작한 벨벳 모자, 황금 양모 기사단, 이 황금 양모 기사단 1430년에 부르고뉴에서 창설되어 나중에 오스트리아 및 스페인과 제휴한 기사단을 말합니다. 황금 양모 기사단의 훈장이 달린 긴 금사슬 등이 보였다. 사실 얼핏 보기에도 그것은 프라도 미술관에 설치된
티치아노의 초상화에서 필리페 2세가 입고 있는 화려한 의상을 본드 만든 것이었다. 엘리엇은 라우리아 백작이 스페인 왕과 영국 여왕의 결혼식 때 입은 것이라고 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가 멋대로 상상하고 있는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식사를 하고 있는데 조제프에게 전화가 왔다. 밤에 엘리엇이 또 한 번 심각한 요독증 발작을 일으켜 급하게 의사를 불렀는데 의사 말로는 하루를 넘기기가 힘들다는 것이었다. 나는 급히 차를 불러 앙티브로 향했다. 엘리엇은 의식이 없었다. 이전까지는 간호사를 두는 것을 한사코 거절했는데 이번에 가보니 의사가 니스와 볼리유 사이에 있는 영국 병원에서 불러온 간호사가 있었다. 그녀를 보니 안심이 되었다. 나는 밖으로 나와 이사벨에게 전보를 쳤다. 이사벨과 그레이는 라볼에 있는 저렴한 해변 휴양지에서 아이들과 함께 여름을 보내고 있었다. 꽤 먼 곳이라 때맞춰 앙티브까지 올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다. 몇 년 동안 얼굴도 못 본 이사벨의 두 오빠들을 제외하면 엘리엇에게는 이사벨이 유일하게 남은 혈육이었다. 그러나 삶에 대한 의지가 강해서였는지 아니면 의사의 치료가 효과적이었는지 엘리엇은 그날 시간이 가면서 점점 회복세를 보였다. 기운 없는 목소리로나마 간호사에게 성생활에 대한 음란한 질문들을 태연하게 던지며 즐길 정도였다. 나는 오후 내내 그 집에 있다가 다음날 다시 그를 보러 갔다. 몹시 쇠약해져 있었지만 충분히 쾌활한 모습이었다. 그러나 간호사가 짧은 면회만 허락한 터라 오래 시간을 보낼 수는 없었다. 전보에 답장이 없자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라볼의 주소를 정확히 몰라서 파리로 전보를 쳤는데 관리인이 꾸물거려 다시 그것을 라볼까지 전달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닐까 싶었다. 곧바로 출발하겠다는 답장이 온 것은 전보를 친 지 꼬박 이틀이 지나서였다. 공교롭게도 그레이와 이사벨은 브르타뉴로 자동차 여행을 떠난 상태에서 뒤늦게 전보를 받았다는 것이었다. 기차편을 확인해보니 최소한 36시간은 지나야 도착할 것 같았다. 다음날 새벽 조제프에게서 또 한 번 전화가 왔다. 밤새 엘리엇의 상태가 매우 안 좋았는데 나를 찾는다는 것이었다. 나는 황급히 달려갔다. 내가 도착하자 조제프가 나를 슬그머니 불렀다. 송구스럽지만 조금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선생님께 상의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불가지론자입니다. 모든 종교는 그 지도자들이 사람들을 멋대로 조종하기 위해서 꾸며낸 음모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여자들은 다르지 않습니까? 제 아내하고 가정부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며 가엾은 템플턴 씨에게 종부 성사를 받게 해줘야 한다고 고집을 부리는데 그는 겸연쩍은 표정으로 나를 보며 말을 이었다. 사실 누가 알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죽음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는 신앙을 통해 마음을 정리하는 게 좋겠죠. 나는 그를 10분 이해할 수 있었다. 대부분의 프랑스인들은 아무리 종교를 비웃더라도 임종이 다가오면 신앙과 화해를 꾀한다. 신앙은 그들의 피와 뼈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나더러 템플턴 씨한테 말씀드리라는 건가? 그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썩 내키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엘리엇은 몇 년 동안 가톨릭을 독실하게 믿어왔으니 그가 신앙의 의무를 따르는 편이 옳을 것 같았다. 나는 그의 방으로 올라갔다. 그는 초췌하고 핏기 없는 모습으로 누워있었지만 정신은 말짱해 보였다. 나는 간호사에게 잠시 자리를 비켜달라고 부탁했다. 많이 불편하시죠, 엘리엇? 혹시나 해서, 그러니까 정말 혹시나 해서 여쭤보는 건데 사제를 불러드릴까요? 그는 한동안 말없이 나를 보았다. 내가 곧 죽을 것 같은 모양이군요. 그건 아닙니다. 하지만 안전을 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합니다. 그는 입을 다물었다. 누군가에게 이런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은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나는 차마 그를 볼 수 없었다. 울음이 터져 나올 것 같아서 이를 꽉 물었다. 나는 그를 마주하고 침대가에 걸터앉아 한쪽 팔을 펴서 짚고 있었다. 그가 내 손을 토닥였다. 괜찮습니다, 선생님. 원래 신분이 높은 사람한테는 그에 따르는 도의상의 의무가 있는 법이죠.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구제불능이시군요, 엘리엇. 어쨌든 그게 낫겠네요. 주교한테 전화해서 내가 고해성사를 하고 종부성사를 받고 싶어 한다고 말씀드려 주십시오. 샤를 신부를 보냈으면 좋겠는데 그분하고 친했거든요. 샤를 신부는 앞에서 말한 적이 있는 주교 총대리였다. 나는 아래층으로 내려가 전화를 걸었다. 그러고는 주교를 바꿔달라고 해서 직접 통화했다. 위급하십니까? 그가 물었다. 아주 위급합니다. 곧 가겠습니다. 의사가 오자 나는 주교를 불렀다고 이야기했다. 그는 간호사와 함께 엘리엇을 보러 올라갔고 나는 아래층 식당에서 기다렸다. 니스에서 앙티브까지는 차로 20분이면 올 수 있었다. 30분이 조금 지나자 검은 세단이 현관 앞에 멈춰 섰다. 조제프가 와서 말했다. 주교님이십니다, 선생님. 그가 황급하게 말했다. 나는 밖으로 나가 주교를 맞이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평소에 늘 대동하고 다니던 주교 총대리는 보이지 않고 젊은 신부 한 명이 바구니를 들고 있었다. 종부 성사를 집행하는 데 필요한 도구들이 담겨 있는 것 같았다. 운전수가 검은색의 낡은 가방을 들고 뒤따랐다. 주교는 나와 악수를 나누고는 젊은 신부를 소개했다. 좀 어떠십니까?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습니다, 주교님. 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 곳으로 안내를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식당은 이쪽이고 응접실은 위층에 있습니다. 식당이면 충분합니다. 나는 그들을 안내하고 조제프와 함께 복도에서 기다렸다. 잠시 후에 문이 열리더니 주교가 나오고 젊은 신부가 양손에 성배를 들고 그 뒤를 따랐다. 성배 위에 성체를 담은 작은 접시가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안이 훤히 비치는 흰 삼배 냅킨이 덮여 있었다. 그 전까지 나는 그 주교를 늘 만찬이나 오찬 파티에서만 만났었다. 그런 자리에서는 왕성한 식욕으로 음식과 와인을 즐기고 쾌활하게 우스갯소리를 하거나 때로는 음란한 얘기를 늘어놓기도 했다. 그래서인지 내 머릿속에는 보통 키에 단단하고 땅닮아간 체격으로 각인되어 있었는데 중배기와 영대를 걸친 모습을 보니 키가 크고 체격도 우람했다. 파티에서는 짓궂으면서도 다정한 웃음으로 주름져 있던 붉은 얼굴도 그날은 엄숙해 보였다. 예전에 기병 장교였지만 이제는 그런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고 자신의 신분 그대로 성당의 고위 성직자처럼 보일 뿐이었다. 조제프가 성호를 끊는 모습을 보고도 나는 그리 놀라지 않았다. 주교는 머리를 약간 기울여 그에게 답례를 했다. 병자에게 안내해 주시지요. 나는 그가 먼저 올라가도록 옆으로 비켜 섰지만 그는 나를 앞장세웠다. 우리는 엄숙한 침묵 속에서 계단을 올랐다. 내가 엘리엇의 방으로 들어갔다. 주교님이 오셨습니다, 엘리엇. 엘리엇은 몸을 이렇게 앉으려고 안간힘을 썼다. 주교님, 뜻밖의 영광이군요. 그냥 계십시오. 주교는 간호사와 내게로 고개를 돌렸다. 자리 좀 비켜주시지요. 그런 다음 젊은 신부에게 말했다. 준비가 되면 부르겠네. 신부는 주위를 휙 둘러보았다. 성배를 내려놓을 것을 찾는 것 같았다. 나는 경대가 놓인 별갑으로 등을 댄 솔들을 한쪽으로 치워 자리를 마련해 주었다. 간호사는 아래층으로 내려갔고 나는 엘리엇이 서재로 쓰던 옆방으로 신부를 안내했다. 창문마다 푸른 하늘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그는 창가에 섰고 나는 의자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마침 스타클래스 보트들이 경주를 벌이고 있었다.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배의 돛들이 눈부시게 빛났다. 검은 선체에 붉은 돛을 펼친 커다란 스쿠너 선이 바람을 가르며 항구로 다가오고 있었다. 생선 요리를 파는 카지노에 공급하기 위해 사르디니아 섬에서 바다까지를 싣고 오는 배인 것 같았다. 닫힌 문으로 웅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엘리엇이 고해를 하고 있었다. 담배가 몹시도 피우고 싶었지만 내가 불을 붙이면 젊은 신부가 화들짝 놀랄 것 같았다. 그는 창밖을 보면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호리호리한 체격에 굵게 웨이브진 검은색 머리, 짙고 아름다운 눈과 황갈색 피부로 미루어봐선 이탈리아계인 것 같았다. 그의 외모에서 얼핏 남부인 특유의 정열을 감지하고서 나는 생각했다. 얼마나 신앙이 절박하기에, 얼마나 불같은 욕망이기에 삶의 기쁨과 젊은 나이에 즐길 수 있는 쾌락 혹은 관능의 만족 따위를 모두 포기하고 신에게 헌신하는 길을 택했을까. 갑자기 옆방에서 들리던 목소리가 뚝 그쳤다. 나는 문을 보았다. 문이 열리고 주교가 나타났다. 들어오게. 그가 신부에게 말했다. 나는 홀로 남겨졌다. 다시 주교의 목소리가 들렸다. 성당에서 정해놓은 병자를 위한 기도문을 읽고 있는 듯 했다. 잠시 후 또 한 번 침묵이 흘렀다. 엘리엇이 예수의 피와 살을 받고 있는 모양이었다. 어떤 감정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가톨릭 신자가 아닌데도 미사에 참석하여 성체 그 양을 알리는 사제의 방울소리를 들을 때면 소름 끼치는 경외심이 밀려든다. 아마 먼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감정일 것이다. 지금도 찬바람이 몸을 뚫고 지나간 듯 몸이 떨렸다. 공포감과 경이로움에 몸서리가 처진 것이다. 다시 한번 문이 열렸다. 들어오셔도 됩니다. 주교가 말했다. 나는 안으로 들어갔다. 신부가 성체를 놓았던 작은 금접시와 그 위에 삼배 냅킨이 덮여 있었다. 엘리엇이 눈이 반짝거렸다. 몽셰네르를 차까지 배웅해 주십시오. 그가 말했다. 우리는 계단을 건너갔다. 조제프와 하녀들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하녀들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모두 3명의 하녀들이 한 명씩 앞으로 나와 무릎을 꿇고 주교의 반지에 키스를 했다. 그는 2 손가락으로 그들을 축복했다. 조제프도 아내가 옆에서 쿡 찌르자 앞으로 나와 무릎을 꿇고 반지에 키스를 했다. 주교가 엷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자넨 불가지론자라면서? 조제프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렇습니다, 몽시네르. 걱정할 것 없네. 주인에게 충성을 바치는 훌륭한 하인이었으니
하나님도 그런 잘못된 생각점은 너그럽게 봐주실 거야? 나는 그와 함께 밖으로 나가 차문을 열어주었다. 그는 차에 올라타면서 내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우리의 가엾은 친구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겉보기에는 결점도 많았지만 본디 마음이 너그럽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친절하셨지요. 9. 나는 병자 성사를 치렀으니 엘리엇이 혼자 있고 싶어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응접실로 올라와서 책을 읽기 시작했다. 겨우 마음을 가라앉히고 책에 열중하기 시작했을 때 간호사가 들어와서 엘리엇이 나를 보고 싶어 한다고 전했다. 나는 그의 방으로 갔다. 의사가 놓아준 진통제 때문인지 아니면 그로 인해 흥분이 되어서인지 그는 침착하면서도 쾌활한 모습이었다. 두 눈이 밝게 빛났다. 큰 영광을 얻었습니다. 선생님. 이제 주교님의 소개장을 들고 천국이라는 왕국에 들어가게 된 셈이 아닙니까? 모든 문이 저를 향해 활짝 열리겠지요? 온갖 사람들을 다 만나게 되지 않을까요? 내가 미소를 지으며 대꾸했다. 그럴 리가요, 선생님. 성서에 보면 하늘에도 땅에서와 똑같이 계급이 있습니다. 천사만 해도 지품천사와 지품천사, 대천사, 그냥 천사가 있지요. 저는 평생을 유럽의 최고 상류사회에서만 살았으니 틀림없이 하늘에서도 최고의 사교계에서 살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러니 우리 상류층 사람들을 완전히 생소한 환경에서 살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건 너무 안 어울리지 않습니까? 엘리엇은 천국의 거처를 로트 실트 남작의 저택점으로 생각하는 듯 했다. 벽은 18세기 풍의 벽판으로 장식되어 있고 불의 세공 탁자들과 상감 세공 장식장이 갖추어져 있으며 로코코 양식의 방들마다 푸티풍행으로 장식되어 있는 이 푸티풍행은 캔버스 자수의 일종입니다. 있는 그런 저택 말이다. 정말입니다, 선생님. 그가 잠시 멈췄다가 다시 말을 이었다. 천국에도 빌어먹을 평등 따위는 없을 겁니다. 갑자기 그가 잠에 빠져들었다. 나는 책을 들고 앉았다. 이후에도 그는 잠들었다 깨기를 반복했다. 1시에 간호사가 들어오더니 조제프가 내 점심을 차려놓았다고 말했다. 기고만장했던 불가지론자의 태도는 완전히 누그러져 있었다. 주교님께서 직접 오시다뇨? 가엾은 템플턴 씨께는 정말 커다란 영광입니다. 제가 그분 반지에 키스하는 거 보셨습니까? 보았지. 사실 저 혼자 있었으면 절대 안 했을 겁니다. 그저 아내를 기쁘게 해주려고 한 거죠. 나는 오후 내내 엘리엇의 방을 지켰다. 중간에 이사벨에게서 전보가 도착했다. 그레이와 함께 블루 트레인을 타고 다음날 아침에 도착한다는 내용이었다. 엘리엇의 임종은 볼 수 없을 것 같았다. 의사가 와서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해가 기울자 엘리엇은 잠에서 깨어 약간의 음식을 먹었다. 그러고 나자 잠시나마 힘이 솟았는지 내게 와보라고 손짓을 했다. 나는 침대로 다가갔다. 그가 매우 가느다란 목소리로 말했다. 에드나의 초대장에 답장을 못했습니다. 이제 그런 걱정은 접어두십시오, 엘리엇.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평생토록 사교계에 몸담고 살았습니다. 세상을 떠난다고 여기까지 있어서는 안 되지요. 초대장을 어디다 뒀더라? 나는 벽난로 위에 있는 초대장을 집어 그의 손에 쥐어주었다. 하지만 그가 볼 수 있을지는 미지수였다. 서재에 가면 메모판이 있을 겁니다. 그걸 갖고 와서 좀 받아 적어주시죠. 나는 옆방으로 가서 필기 도구를 가져왔다. 그런 다음 그의 침대 옆에 앉았다. 불러도 되겠습니까? 시작하시죠. 그는 눈을 감고 있었지만 입가에는 장난기 어린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나는 그가 뭐라고 할지 몹시 궁금해졌다. 엘리엇 템플턴 씨는 하나님과의 선약 때문에 노베말리 공작 부인의 친절한 초대에 응할 수 없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는 유령처럼 희미하게 키득거렸다. 기묘하리만치 푸르댕댕한 얼굴은 보고 있기가 무서울 정도였고 입에서는 구역질이 날 만큼 심한 악취가 풍겼다. 그것은 요독증의 병변이었다. 샤넬과 몰리뉴의 향수를 그토록 좋아하던 가엾은 엘리엇. 그는 여전히 내가 훔쳐낸 초대장을 들고 있었다. 들고 있기가 힘든 것 같아서 그의 손에서 빼내려고 했지만 너무 꽉 쥐고 있어서 빼낼 수가 없었다. 뒤이어 들려온 그 힘찬 목소리에 나는 화들짝 놀랐다. 더러운 할망구. 이것이 그의 마지막 말이었다. 그러고는 혼수 상태에 빠져들었다. 전날 밤새도록 병상을 지킨 간호사가 몹시 피곤해 보였으므로 나는 그녀에게 눈을 붙이라고 했다. 내가 밤을 새면서 필요하면 부르겠다고 말이다. 사실 할 일도 없었다. 나는 갓을 씌운 램프에 불을 켜고 책을 읽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내 눈이 아파와서 다시 불을 끄고 어둠 속에 앉아 있었다. 따뜻한 밤이라 창문들은 활짝 열려 있었다. 일정한 간격으로 등대의 불빛이 어렴풋이 방을 휩쓸고 지나갔다. 나는 달을 바라보았다.
저 달이 보름달이 되면 에드나 노베말리 집에서 열리는 가장 무도회를 떠들썩하기만 할 뿐 공허하기 거지없을 그 파티를 지켜볼 것이다. 이었고 달이 졌다. 하늘이 끝없이 깊은 푸른색으로 변하면서 무수히 많은 별들이 찬란하게 빛나기 시작했다. 선잠이 들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정신은 멀쩡히 깨어있을 것이다. 성이 난 듯 거친 숨소리, 누구든 쉽게 들을 수 없는 가장 두려운 그 소리에 화들짝 놀라 정신이 번쩍 들었다. 임종대의 가래 끓는 소리였다. 나는 침대로 가서 등대의 불빛에 의지하여 엘리엇의 맥박을 확인했다. 이미 숨을 거둔 뒤였다. 침대 옆의 램프를 켜고 그를 보았다. 턱이 축 처져 있었다. 미처 감지 못한 눈을 감겨주려다가 잠시 그 안을 들여다보았다. 울컥했다. 뺨을 타고 눈물 몇 방울이 흘려내렸을 것이다. 다정했던 내 친구, 그의 인생이 얼마나 헛되고 어리석고 보잘것없었는지를 생각하니 슬픔이 밀려왔다. 수많은 파티에 참석하면서 그 모든 공작 백작들과 허물없이 지냈지만 이제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다. 그들은 이미 그를 잊었으니까. 지친 간호사는 깨워서 무엇하겠는가. 나는 다시 창가 의자로 돌아왔다. 7시쯤 간호사가 들어왔을 때 나는 잠이 들어 있었다. 뒤 처리는 그녀에게 맡겨둔 채 아침을 먹고 그레이와 이사벨을 마중하러 역에 나갔다. 나는 그들에게 엘리엇이 세상을 떠났다고 말하고 그 집에는 마땅히 잘 곳이 없으니 우리 집으로 가자고 했다. 그러나 그들은 호텔로 가겠다고 했다. 나는 집으로 돌아가서 목욕을 하고 면도를 한 다음 옷을 갈아입었다. 오전 중에 그레이에게서 전화가 왔다. 조제프로부터 엘리엇이 내 앞으로 써둔 편지를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다른 사람이 보면 안 되는 내용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곧바로 차를 몰고 가겠다고 했다. 그래야 1시간도 채 안 되어 다시 그 집에 들었었다. 편지 봉투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내가 죽고 나면 즉시 전달 바람. 그것은 자신의 장례 절차에 대한 지시였다. 그가 자신이 지은 성당에 묻히고 싶어 한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었으므로 이사벨에게도 그렇게 말해둔 터였다. 그러나 그는 시체를 방부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밝히고 그 일을 위탁할 회사 이름까지 언급해 두었다. 그러고는 이렇게 덧붙였다. 여기저기 알아본 결과 그들이 일 처리에 탁월하다는 정보를 얻었습니다. 제대로 처리하는지는 선생님께서 확인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수위로는 제 조상인 라우리아 백작의 옷을 입고 싶습니다. 옆에는 그의 칼을, 가슴에는 황금 양모 훈장을 놓아주십시오. 관은 선생님께서 알아서 골라주십시오. 너무 화려하지 않으면서도 제 지위에 어울리는 관을 골라주셨으면 합니다. 사람들에게 쓸데없이 혼란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해 운구와 관련된 모든 절차는 토머스 쿡앤슨에 맡겨주시고 역시 그쪽 직원 한 명이 남아서 마지막 묘지까지 동행하게 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엘리엇이 가장복을 입힌 채 묻히고 싶다고 말한 것은 기억하고 있었지만 나는 그저 일시적인 변덕으로 받아들였다. 결코 진심이라고 생각해 보진 않았던 것이다. 조제프는 그의 소원이라면 들어주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우겼고 그러고 보니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이유도 없는 것 같았다. 방부 처리 절차가 끝나자 나는 조제프와 함께 가서 그 말도 안 되는 옷을 입혔다. 섬뜩한 일이었다. 그의 긴 다리를 흰색 실크 타이츠에 밀어넣고 그 위로 금색 천으로 만든 반바지를 끌어올렸다. 더블리 소매로 두 팔을 빼내는 일은 정말이지 쉽지 않았다. 우리는 빳빳하게 풀을 먹인 주름 깃을 씌우고 그 두 어깨에 새 팀 망토를 둘렀다. 그런 다음 마지막으로 머리에 납작한 벨벳 모자를 씌우고 황금 양모 훈장이 달린 목걸이를 목에 걸었다. 방부 처리사가 두 뺨에 연지를 바르고 입술을 붉게 칠했다. 야인 몸에 너무 큰 옷을 입혀놓은 모습이 마치 베르디의 초기 오페라에 나오는 합창 대원 같았다. 헛된 목적을 추구하던 슬픈 돈키호테. 장의사 직원들이 입관을 마치자 나는 소도구인 칼을 그의 다리 사이에 길게 놓고 십자군 전사의 묘비에 새겨진 것처럼 그의 양손을 칼 자루 끝에 놓았다. 그레이와 이사벨은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이탈리아로 떠났다.